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에서 특보로 네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먼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수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한국인 8명이 실종된 겁니다.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과의 소통 등을 위해 우리 대사관 소속 영사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렇게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내일 직원들을 현지에 급파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도 내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 조달, 시공 공사를 수행 중인 네팔 어파틀리슐리 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국인 직원은 모두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 있던 15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명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사태 발생 뒤 연락이 두절된 직원의 가족에게도 신속히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파트리슐리원 수력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 강에 216메가와트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 3명과 연락이 두절된 남동발전 역시 상황실을 꾸리고 내일 대응팀 급파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지 파견 직원 7명 가운데 수도 카트만두 현지 법인 인원을 제외한 현장 건설 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외 사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함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접경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였습니다. 외국인 291명 등 여행객 400명 가까이가 실종됐고 현재까지 최소 1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이 홍수가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입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38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현지 경찰이 밝힌 상태입니다. 홍수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이번 홍수의 위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금 전 CNN을 통해서 들어온 화면도 있는데요.
집과 차량들이 엄청난 규모의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홍수로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더 늘어날 것으로 현지 경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40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고 이 가운데 인도인은 100여 명이라고 네팔 관광청이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청 대변인은 실종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와 호주, 네덜란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사고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형 사고가 지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네팔 라수아 지역, 이게 중국하고 국경 지역이죠? 지금까지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히말라야 네팔 쪽에서 보면 북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히말라야라는 그 산맥 자체가 워낙에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할 때 상당히 좀 위험이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돌발 홍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돌발 홍수를 유발한 것이 지진이었는지 아니면 집중호우였는지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예. 지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산사태로 인해서 막혔던 물들이 일시에 돌발 홍수를 유발한 것도 사실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돌발 홍수의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원인은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진 그리고 산사태와 집중호우까지 겹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산악지대인데 그래서 더 피해가 큰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발 홍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홍수가 비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막혀있던 물들이 터지면서 그게 내가 있는 하류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상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물이 물밀듯이 진짜 내려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대피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 예측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는 주로 이제 지형 자체가 그만큼 가파르거나 좁고 그리고 일시에 물을 하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역학적인 조건들이 지금 이 지역에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지형적인 특성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 최근에 비구름대가 오래 정체돼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만 발생한 상황들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 지역들은 간헐적으로 이런 돌발 홍수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네. 좀 홍수가 발생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서 댐 건설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지역은 그만큼 전기를 얻기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 낙차를 전기를 얻으려면 그 수위의 낙차를 얻기가 또 쉬운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가둬서 반대쪽 그 극경사지로 물을 보내서 거기서 발전을 하는 형식인데 개별 지금 그 발전 용량은 커 보이진 않지만 그런 개별 발전소가 여러 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가뒀을 때 이제 반대쪽으로 터널을 통해서 물을 보내게 되는데 이랬을 때 산사태나 돌발홍수, 토속류, 그러니까 흙이 섞인 그런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이런 터널을 막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그런 지형인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이 돌발 홍수에는 더 취약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돌발 홍수라는 게
일단 예측이나 대응하기도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흙과 그러니까 비로 인한 물들이 섞여가지고 하류로 엄청난 에너지가 하류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것 외에도 실제 이 토성류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매몰되는 지금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이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저 지역이 좁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제 예. 넓은 지역에 정말 많은 물과 흙탕물이 지금 완전히 쏟아져서 지금 도시 전체가 그 파묻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런 지역, 이런 지역들은 상류는 상당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르게 토사와 흘러 내려오다가 하류 도시 지역이나 이렇게 넓어지는 지역에서 갑자기 그것들이 유속이 줄면서 속도가 줄면서 그것들이 정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류부는 넓은 지역은 그만큼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토사에 의한 피해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한 뭐 관광객들 포함해가지고 한 400여 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사망자는 한 17명 정도, 19명 정도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 규모로 봐서 어떻습니까? 이게 더 인명피해라든가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히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 자체의 통신이나 도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면밀히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하셨는데 이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도 유실되거나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좀 클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이 수력발전소 자체가 지금 물을 막아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이제 터널을 통해서 물을 보내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터널 자체가 이 토성류에서 막혀서 그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피해가 있을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금 화면 보시죠. 지금 화면이 정말 보면서도 믿기지 못할 그런 화면 같은데 정말 장난감 미니어처에 마치 물이 저렇게 이제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대형 홍수가 발생을 한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라면 정말 이게 지진, 어떤 집중호우 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지에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지역이 워낙에 미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빙하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나 눈으로 된 호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에 우리가 어떤 홍수라든가 산사태가 나게 되면 이런 빙하호들에서 나오는 얼음이라든가 눈들이 일시에 막혔다가 흘러나오면서 그것들이 바위나 흙과 섞여서 하류로 여기는 워낙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그것들을 어떤 시설물을 만나거나 마을을 만나서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면 거기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라는 곳이 이제 위에는 이제 눈이 많고 빙하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빙설 사태, 그러니까 산사태처럼 빙설 사태가 있었다가 그게 어떤 이유로 해서 뭐 폭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그게 막혀있던 것이 갑자기 터졌다. 그런 가설도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일시에 많은 양의 물과 토사가 덮친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막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얼음이라든가 토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막혀 있다가 한꺼번에 지금 퍼져서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인명피해도 아직은 파악이 좀 힘들 정도로 이 산사태, 홍수 때문에 도로와 통신망이 거의 끊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현장 예, 파악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워낙에 취약한 도로나 통신망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복구하기도 상당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네. 복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이나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어디가 피해가 났다라는 것을 사후에 파악하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실제 현재 상태에서 어디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를 파악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복구나 우리가 이제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연구원께서도 지금 화면 보실 수 있죠? 지금 YTN 화면을. 예. 지금 이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저 큰 규모의 이제 어쨌든 약간 계곡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마도 중국 티베트하고 이 네팔의 이제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출입문, 아까 이제 대형 그 물줄기 봤을 때 그곳 같은데 말이죠. 저 대형 건물들이 저렇게 힘없이 저 물줄기에 이제 저렇게 파묻힐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 쏟아지는 물줄기의 에너지라든가 물의 속도라든가 보셨을 때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물이라는 부분들이 물만 하류로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엄청난 양의 토사 그리고 바위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내려오는 이런 걸 토성류라고 하거든요. 네. 토성류는 그만큼 큰 에너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갖고요. 그런 것들이 건물이나 아니면 마을을 뭉쳤을 때는 실제로 물에 잠기는 피해 외에도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충격파에 의해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뭐 건물이 붕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다 매몰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지형의 이런 곳에 이 토사가 조금 더 물에 좀 잘 휩쓸리는지 물과 토사, 바위 그리고 앞서 부서진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계속 하류로 더 양이 많아지면서 내려오는 구조니까 내려오면서 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림이나 이런 그 최적층보다는 주로 안반이나 그다음에 농토층도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엄청난 충격파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마을을 만났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홍수 때 보는 네. 침수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네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좀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침수에 의한 피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매몰이나 어떤 충격파에 의해서 피해가 네.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여름철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이제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경사가 매우 급박한 지역일 텐데 그럼 피해 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서 이 대피가 좀 부족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막혔던 물들이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으로 하류로 지금 휩쓸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일단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8명이 지금 그러니까 수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건설 작업에 투입됐던 8명이 연락이 끊겼고 나머지 이제 한국인 10명도 이제 고립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 근로자들, 우리 작업자들 지금 현지에서 어떤 상태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찌됐든 안전하리라고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상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른 구조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향후에 어떤 또 다른 그 추가적인 산사태라든가 홍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상태가 상당히 좀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저 대형 건물들이 힘없이 저렇게 파묻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작업 구간도 지금 이제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히는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그 댐을 짓고 그것들을 산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물을 보낸 다음에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력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터널 부분에서 통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혔다라면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우리 이제 어쨌든 이제 현지에서도 구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헬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헬기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도 지금 걱정입니다. 저 화면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가 이제 헬기를 보내더라도 헬기가 착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현지에 상당히 지금 강풍이 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강풍이요? 그런 정보들이 있어.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헬기라는 거 야간 작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악조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헬기가 적절히 착륙하기 위한 그런 장소 자체를 찾는 게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휩쓸려간 건물 외에도 아직 이렇게 영상으로는 형태를 좀 지키고 있는 건물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부에는 충격이 좀 있겠죠. 계속해서 추가 붕괴 우려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 보입니다. 일단은 하류 부분에서 큰 충격에 의한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낙석이라든가 작은 산사태 징후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지역들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조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정말 궁금한 것이 과연 이 대형 재해가 이게 어떻게 발생을 했나? 지금 이제 구체적인 원인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폭우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폭우 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진 가능성, 그러니까 지진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지질국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신가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원인이 명확히 폭우라고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가 폭우하고 산사태는 항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오고 이게 장시간 물을 머금게 되면 산사태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폭우가 왔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주 한계에 이르는 폭우가 왔을 때 그것들이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빙하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그것들이 아주 이제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를 다시 유발하고 그것들이 물길을 막고 그랬다가 그것이 터지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거대한 홍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는 지금 돌발 홍수에 의해서 그것들이 토성류를 유발을 했고 그 토성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 토성류를 유발한 것이 지진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우인지는 조금 더 이거는 사후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 토성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에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계곡이 좀 산이 높고 계곡이 가파른 곳인데 비슷한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뭐 대피할 만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마련돼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원주민 분들은 이런 사태를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아닐지라도 겪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지역만 가지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예상하기 힘든 형태로 발생한 피해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대응하기가 대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구조 작업과 관련된 화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헬기도 보였고, 지금 이제 어떤 단독 주택의 구조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내부에서 이제 매몰돼 있던 어떤 주민들을 이제 구조하는 이런 장면들도 보고 있는데, 현지에서 지금 구조 작업 어떤 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헬기가 투입되더라도 그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주자가 있는 지역에 최대한 가까운 쪽에 헬기가 접근을 할 수 있거나 착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런 지역들이 확보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주변의 기상 상황도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수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착륙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 지역까지 접근하는 데는 네. 조금 아주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게 지금 많은 구조물들이 유실된 상황이라서 헬기가 뜬다고 하더라도 헬기가 착륙할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예,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요구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가 어려운 분들이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역이 지금 지진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긴 하는데, 지진이 잦은 지역이죠, 이 구역이. 그렇습니다. 이 일단, 지역 자체가 예. 지금 네팔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쪽 그 국경지대 히말라야 지역이 상당히 지진대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아주 험한 산악 지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산사태를 많이 유발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이제 규모 4.4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 여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진만에 의해서 피해가 난다라는 규모로는 4.4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특성상 지금 어떤 폭우라든가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물길을 막았을 때 지금과 같은 토속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4.4라는 지진이 산사태를 유발을 했다라면 그거는 지금과 같은 아주 지진만에 의한 피해보다 우리가 수십 배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에 상당히 좀 상습화된 좀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네팔의 전체 전력의 최소 12% 정도가 지금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도로나 통신, 다른 전력 공급들까지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좀 차질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복구 작업에 훨씬 더 지연이 되는 요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냐면 복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나 아니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도로나 통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전력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복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예. 지금 골든타임 안에서 복구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됩니다. 예. 골든타임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로 이런 사고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보통 이제 인간이 매몰이나 아니면 홍수에 침수가 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길게 잡아야 며칠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통신 두절이 지금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신속 대응팀을 지금 파견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우리 정부 대응팀, 현지에 이제 파견되는 대응팀 어떤 점들을 유념하고 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조대가 가더라도 현장까지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헬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서 구조 작업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사태 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경찰 제주 실종 사고 관련입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숨졌을 가능성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값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예. 저 길을 걸어서 갔을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 신고 이후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3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주에서 실종 뒤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이 장미란 씨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연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경찰 개혁, 보수 야권에서는 이제 보안 사건 복원 이걸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보안 수사권과 이 사건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이죠. 예, 뭐 보안 수사권이 발동될 여지가 상관없이 좀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 그게 묵살됐고 그거를 교통사고 사망 신고라고 이제 적었고 그게 다시 유가족들이 이제 재실종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이거를 방어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지만은 이 논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안 수사권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그 국민들의 불안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이제 보안 수사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즉자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을지 그래서 경찰 개혁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채워줄 수 있을지 그걸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범여권에서는 진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어딘이다라고 할 것 없이 김민석 대표, 뭐 박은정 의원 다 현재 검사의 보안 사건이 작동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소위 이른바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돼 왔던 것이 보안 수사권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자칭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이런 걸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박탈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분명히 그런 여지는 있죠. 지적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이 사건을 경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 이제 경찰직 한 명이 실종과 사망이 얽힌 사건을 암장해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뭐 민주당의 주장 일부 맞을 수 있을지라도 이것을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확대해야 될 사안이니까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검경 수사 체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 수사적인 레토릭으로 보안 수사권을 뭐 야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38.9%, 여러 여론조사들을 다 합해도 40% 밑으로 내려간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부정 답변이 57.9%가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연령에서 이제 부정 답변이 높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층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55%를 넘어서 상당히 이제 큰 파장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이제 2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대 여론조사 하면은 뭐 보통 리얼미터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 갤럽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KSOI하고 조원 CNI가 이제 정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여론 추이를 봐서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 5대 조사 정도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나오고 이번 조사는 이제 조원 CNI에서 조원 CNI에서 한 거죠. 근데 너무 빨라요. 떨어지는 속도가. 이게 2주 간격인데 49.4, 47.4, 42.9, 38.9.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10%포인트 정도 가까이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 하락세가 아직 바닥을 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주식도 예를 들면은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등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러면은 이 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뭐 재료가 있으면은 반등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재료가 있더라도 그게 반등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악재가 남아 있고 조금 더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중도가 다 빠지고 있는데 진보층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이제 당내 갈등, 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에 대한 뭐 이제 롤러코스터가 된 주식이라든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게 반등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주식도 그렇고 어떤 추세의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점차
그 하락폭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분석할 때도 이제 순전히 어떤 이슈보다는 기술적인 분석도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지적처럼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다 이제 그 뭡니까 부정평가가 더 높았고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50대가 그때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 연령층 모두 다 그렇고 지난 2주와 동일한 것은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제 그 광역 기준으로 봤을 때 호남 지역에서만 그 긍정평가가 높았다는 거 이거 하나인데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은 이번에는 이제 소재 이슈로 본다라면 쉽게 탈출해 나가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평가도 저도 더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지지율 얘기 계속 이제 이어갈 텐데 김민석 대표가요 어제 이제 이 대통령하고 만찬 뒤에 별도 자리에서 이뇨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 이후에 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대표께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뇨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참 오랜만에 이제 이뇨한 회장, 이뇨한 의원, 전 의원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했을까? 지금 앞서서 이제 지지율 말씀했습니다만 일단은 청와대는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이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건의가 관철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사전에 조율이 있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게 발표가 되지 않죠.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건의를 할 테니 그러면 이런 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조율했다. 뭐 그거를 뭐 짜고 치는 모습 이렇게 보일 거는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에서 했던 얘기 중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더 품고 가야.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는 이재명 거예요. 대통령이 계속 오른쪽으로 확장만 했지 왼쪽을 덜 챙겼다. 중도 뭐 보수까지 이렇게 포용하고 확장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도하고 보수는 이미 일찍 빠졌고 최근에 막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진보층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이 갈등, 당내 갈등 뭐 이제 전당대회 후유증이죠.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정청래 후보를 밀었던 그 구주류 아니면은 이제 전통적 지지층 뭐 이쪽에서는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불복 상태 아니면은 이제 내전 상황 뭐 이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문제 제기하는 내란 세력과 뭐 이렇게 손을 잡는다라든지 이뇨한 의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가슴으로 뭐 이해한다. 이 윤석열 대통령 내 뭐 비상계엄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표결을 했을 때 이거를 계엄 해제에 찬성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탄핵에도 이제 반대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거는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당에서 건의를 하고 이게 받아들여졌다.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나왔지만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것이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일련의 논란을 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또 김민석 대표나 건의하는 당 정이나 모두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한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간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이 보냈던 국민들을 향해서 보냈던 메시지와는 많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또 앞서 앵커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 인요한 부적절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생뚱맞다. 국민들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제주 살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민생 현안인데 저는 이거 역시도 조금은 타이밍이 조금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만큼 조금 뭔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에 어떤 정확한 원인, 초점.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 원인을 찾자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정평가를 하는 그리고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이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건가 하는 좀 의문은 남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두 분 말씀은 전통적인 지지층, 진보 진영의 지지층 다지기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이 당 쇄신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강한 정당으로 만들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의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자,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당원 주권, 이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장동혁표 쇄신안.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장동혁 대표가 평소에는 다 응답을 하는데 오늘은 1주년 이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질문은 받지 않겠다. 예. 뭐 징계가 어떻니 뭐 이런 걸 안 받겠다라고 좀 선을 긋고 본인의 그렇죠.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1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지난 1년, 앞으로의 1년, 남은 1년. 그러니까 임기 2년 중에 오늘이 어쨌든 딱 반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은 이거를 좀 장동혁 대표의 내재적 접근으로 해보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끊임없이 지금 흔들었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작년에 이제 8월 말에 당선됐는데 바로 11월 위기설, 12월 3일 비상계엄 그때 또 위기설, 그 다음에 2월에 또 이제 윤석열 1심 나올 때 위기설, 예. 뭐 4월 위기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위기설, 그러니까 위기설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근데 본인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이들이. 근데 나는 그걸 다 이겨내고 지난 1년을 채웠다. 예.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남은 1년도 채울 것이다. 이게 매우 강조된 연설문이었다라고 보고, 예. 뭐 당원 주권도 하고 민생정당, 소통정당, 가치정당 이렇게 하겠다고 길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당원 주권이죠.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랑에 좀 휩싸일 것 같다. 이를테면 당협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평가를 당원들한테 묻는다든지 이거는 지금 그 강한 확고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존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남은 1년, 그러니까 지난 1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승리의 교두부를 쌓는 시간이다. 승리의 교두부. 이거 앞으로 2028년 총선 그리고 2030년 대선 이걸 지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뭐 앞으로 1년이라면 뭐 다음 총선에 이 공천권을 확보하진 않은 거니까 그거 본인은 앞으로 1년이 아니라 그 이후 당권까지도 난 염두에 두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와 같은 일종의 1주년 기자회견 자축하는 자리인데 암 환자가 1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근데 암 세포가 1년 동안 내가 견뎌냈다. 모든 암 세포를 죽이려는 여러 압박이 있었음에도 내가 살아났다. 이런 것을 자축할 일인지, 지금 이제 당원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 알아내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심 속으로 민심과 이반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원 주권이 아닌 민심들을 어떻게 수렴해낼 건지 이게 이제 다들 문제의식인데 오히려 역류하는 거잖아요. 점점 더 국민의힘을 짠물화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이건 뭐랄까요,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져도 한참을 동떨어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일단 당협위원장 직선제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시기와 속도는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겠다. 근데 신념은 변함없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이제 추진할 일로 지금 일단 못은 박아 두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내일 이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불참 기류가 읽힌다던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1주년 기자회견에 뭐 제가 이제 본 바로는 11명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나왔고 당직자 중심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장도혁 대표 체제가 공고하고 그 리더십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면은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연찬에도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불참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 뭐 당연히 일정이 있어서 불참하겠다라는 건데 있는 일정도 취소하는 게 보통 연찬회거든요. 그 워크숍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찬에 참석하고 뭐 어퍼컷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예. 빠진 의원이 있었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란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예. 좀 냉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의원들이 뭉쳐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중진들이 있어서 이 힘겨루기가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원들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이 체제를 내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연임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또 내년 8월 지난 다음에 연임에 나왔을 때 내가 당원들을 이렇게 존중해 줬으니 당원들이 내한테 표를 줄 것이다. 이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예. 지금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내일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참석을 할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내일 참석을 확정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국민 통합 내지는 당내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와 같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아가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낸 국민의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담할 뿐더러 뭐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기조차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결국은 뭐 제가 표현하기를 뭐 비장 당권파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면 주로는 이제 영남권, 좁게는 이제 TK 의원들 중심일 텐데 결국은 장동혁 당권파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5.18을 폄훼하는 이른바 극구구 세력일 테고 또 한편에 이와 같은 정점식 의원이 지금 호소하려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게 TK, PK의 어떤 뭐랄까요 대단히 퇴행적인 감정들을 이제 가스라이팅해서 이걸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 참 뭐랄까요. 정치력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앞서 민주당이 했던 비판을 동일하게 보면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저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다 탄핵된 바 있고 법률적인 판단을 거친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소환해서 당내 어떤 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요 뭐 정치력의 부재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뭐 저 역시도 뭐 국민의힘 패널입니다만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이제 참석을 하는데 누가 초청을 했냐? 장동혁 대표가 초청한 게 아니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초청을 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도 같은 보수 통합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근데 그 당권파 쪽에서는 그 장도혁 대표 단식했을 때 그거를 중단시킨 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존중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해석 투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환영이다 이렇게 봐요. 그거를 또 당권 박근혜 대통령이 장도혁 체제를 지지해 주는 걸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뭐 누가 했네 안 했네가 지금 당장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한 당원이 막 30만 명 뭐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좀 강성 보수라고 하면은 그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전통 보수가 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당원과 당원끼리 한번 붙어보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의원들은 많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의원들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원들까지 같이 좀 힘을 얻어서 가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이 보수 정당 대표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여 만에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이 한 24분이 넘었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는데 1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이제 질문 답변도 안 받고 딱 저 얘기하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서서 간 건데 일단 겉으로 내세운 사퇴 명분은 지방선거 패배 그리고 당 쇄신 실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패배가 뭐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정말 명분일 뿐일 것 같아요. 이미 2개월이나 지났고 2개월 지난 오늘에서 갑자기 나 사퇴할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 개혁 쇄신 방안을 이제 언론에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다른 타 의원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 뭐 이준석 대표의 자강론 그리고 이제 연대론 이런 것들이 대립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이유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좀 뭐랄까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지금 양당제 하에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안 없이 이 양당의 퇴행하고 있는 양당만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저와 같은 퇴장 또한 좀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인 뭐 연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해서 왜 그랬을까? 요걸 두고서는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천하람 대표하고 큰 충돌이 있었다. 원내대표랑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말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판 싸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판은 아니고 소판 싸웠다 뭐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란 말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는 오늘 회견에서 회견에서 딱 읽고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당의 자강과 쇄신을 얘기를 했고요. 그 개혁신당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어요. 당대표가 물러났다. 거기에 지방선거 패배 등 이렇게 나왔어요. 명분을.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강과 쇄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거는 책임의 이제 지방선거 패배와 이 언급은 안 했지만 정의한 자작극 테러 이것까지 이제 같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인즉슨 이준석 대표는 이제 차기 총선에서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경기 남부를 근거지로 해야 된다. 일종의 소지역 정당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본인이 이제 화성 동탄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용인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로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지역위원장에 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요 당직자들이 나 싫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주영 의원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 난 송파 갈 건데 천하람 의원은 나 순천 갈 건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원래 거기에서 공을 옛날에 들였으니까. 근데 이거가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의 어떤 합당을 전제로 지금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 이준석 대표 쪽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천하람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이준석 본인이 또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 이렇게 벨트를 만드는 거냐 이런 식의 또 이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내려놓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삐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근데 어쨌든 개혁신당의 미래가 지금 밝지는 않다. 지방선거 참패 후에 당 수습도 안 되고 지지율은 안 나오고 있고 당의 내분까지. 어쨌든 이준석 정당이잖아요, 이게. 조국혁신당은 조국당이고 여기는 이준석 당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빠져나왔을 경우에 이 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 그래서 이제 뭐 합당 얘기가 더 활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합당 얘기 지금 국민의힘 합당 얘기가 바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보수 재편 뭐 이런 얘기랑 엮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반론이라기보다는 첨언하고 싶은 게 이제 저도 비슷한 내용을 들었었고 차마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제 삐졌다는 표현까지 이제 쓰셨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땐 이거 가지고 또 당 대표직을 사퇴할 만한 그런 사안인가 이런 면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내일 모레라면 다 이제 언론에 퍼질 건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비전 앞날은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쭤보신 질문에 관한 한은 또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오늘 제 주장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현재로는 비전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가시적인 시야의 범위 안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뭐 합당 이런 논의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네팔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고립된 상태인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먼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 8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수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한국인 8명이 실종된 겁니다.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과의 소통 등을 위해 우리 대사관 소속 영사도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이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서 내일 직원들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금 기업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도 내일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 조달 시공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네팔 어퍼틀리슐리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국인 직원은 모두 20명입니다. 홍수 현장에 15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5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은 10명은 고립 상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직원의 가족에 신속히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관계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퍼틀리슐리원 수력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강에 216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역시 상황실을 꾸리고 내일 대응팀 급파 계획을 세우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지 파견 직원 7명 가운데 수도 카트만두 현지 법인 인원을 제외한 현장 건설 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외 사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함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대형 산사태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하고 네팔 접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대자연의 위력에 이 국경 통상구, 그러니까 출입구 청사가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那个地方有个山沟，然后那个山沟里面的水下来了，直接淹到这个路面上来了。刚才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반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카저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咱们那个县级主要领导已经奔赴现场去了，但是现在这个具体什么情况，咱们这边还不太清楚。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정말 자연재해 치고는 정말 이제 큰 자연재해였는데 지금 외교부 청사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네팔 홍수로 인한 한국인 실종, 고립과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조현 장관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에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8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은 이번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네팔 정부에 우리 국민 8명의 구조를 즉각 요청했고 네팔 정부는 구조 작전을 위해 육군과 경찰 등을 동원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네팔 정부와 현지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락 두절된 국민들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현장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로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는 외신 보도도 있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은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내일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잘 챙겨주시고 현지 당국과의 협조 체계도 계속해서 공고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피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가족들께는 해당 기업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팔 사태와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홍수로 그 수력 발전 사업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8명이 실종된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른 국민 10명, 역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의 한국인이죠. 10명도 고립은 됐는데 외국인 직원 200여 명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있다. 지금 이것까지 지금 확인을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실종된 직원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원 5명 그리고 남동발전의 직원 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또 신속 대응팀을 정부에서는 현지에 파견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이 실종자가 많다는 해외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는 했지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또 네팔 외교장관과도 통화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과 관련된 소식은 저희도 새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이 타살 혐의점은 낮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가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찰은 숨진 장미란 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지만 의문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 사태로 시신 발견이 너무 늦어진 탓에 이 사건의 실체를 끝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와 가깝지만 나무가 우거진 탓에 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석 달 넘게 시신이 방치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장 관리와 주변 농사일로 사람들 발길이 꾸준히 닿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5월달인가 6월달부터 계속 일했거든요. 근데 냄새라는 건 몰랐어요. 몰라도 그때 나 약하는 거 봤어요, 여기서. 근데 그 사람도 냄새가 저쪽으로 갈 때 냄새 났으면 신고를 했을 것인데. 장 씨가 발견된 농장에 있는 야자나무의 특징을 생각해도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농장에는 카나리아 야자수 수백 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보통 나무와 달리 끈을 맬 만한 가지가 없고 대신 뾰족한 가시가 가득합니다. 거기다 농장 주변은 가로등도 거의 없는 농로입니다. 여성이 한밤중에 혼자 끈을 묶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휘하죠.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찔려.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는 데만 석 달 넘게 걸린 탓에 사망 원인이나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초동대처로 허비한 시간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실종 사건 내부 지침에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실종자와 통화나 문자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라도 대상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형사과장이 주관하며 과장과 팀장은 이를 세심하게 판단한 뒤 종결 혹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할 때는 과 팀장의 결재를 거치게 돼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고 체계와 별도로 전산상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게 이번 전산망 개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오늘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가정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드러난 뒤에 또 다른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 여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가기가 꺼려진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올레길과 한 달 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열린 행정안전부 긴급회의에서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실종 수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당수 실종 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소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담당자가 직접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기능을 추가하고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합니다. 경찰청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건 배당부터 종결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대응 체계 개혁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에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등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중요 사건은 총경, 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기동대 재배치 등으로 수사 인력 2천여 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연일 경찰 개혁에 고삐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며 공세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주권이 위태로워진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건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 실종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안 수사권 회복 입법에 힘을 쏟겠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공세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개혁이라며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 조직 내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을 마친 시점에 경찰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한쪽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 않게 신경 써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개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사권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권과 저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타살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수사권 공방과는 별개로 이딴 부실 수사 논란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민주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 소원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어제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헌법 소원은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 소원을 청구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는 사실상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30대 대학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강사는 범행을 숨기려고 여성으로 위장해 이동했고 시신도 훼손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2시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20시간쯤 지난 뒤 치마를 입은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갑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정모 씨 모습입니다. 피의자 정 씨는 20일 밤 늦은 시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화장실에서 옷과 신발을 바꿔 입고 돌아왔고 다음 날에는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실종 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22일엔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자기들한테 전화 왔더래. 사실은 분이 전화 와가지고 여자친구가 실종이 됐는데 하면서 전화 왔더래.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증거물을 없애려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정씨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뒤늦게 혐의를 알아차렸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정 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사로 일했고 A 씨도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1년 1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식 이임사를 통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대한 대응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이임사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검찰권 남용 등을 살피는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을 두고도 윤석열 정권 아래 이 대통령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논란은 자신의 거취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또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검찰이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른 친명 좌장 정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이 임기 내 이뤄졌습니다. 검사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이슈는 물론 오는 10월 포스트 검찰체제 안착을 위해 여러 선결 과제에 직면한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번째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제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전 1차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웃으며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새로운 대안을 던졌습니다. 현재 이전을 계획 중인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천 물재생센터 자리를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 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청년 주거단지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규모만 최소 10,000에서 13,000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지컬 AI 단지, 첨단 산업 R&D 단지까지 계획대로 들어서면 일자리와 주거 연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 부지를 매각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이 주가 되는 주거단지가 동남권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주택 순증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배로 높여주시면 그 순증 물량이 43,000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용산에 짓자,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짓자, 캠프킴에 짓자 이런 논의를 하는 걸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오 시장은 2차 회동 역시 결론에 이르진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뒤쯤이면 여러 현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팔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주 네팔 대사관이 밝힌 내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 1명이 추가로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은 총 9명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으로부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 1명이 추가로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직원 5명 그리고 남동발전의 직원 3명이 연락 두절 상태였는데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원 1명이 더 추가가 되면서 연락 두절 상태인 우리 국민이 현재 총 9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신규 택지에 논란의 용산공원은 빠질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빠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반대 여론이 강경한 가운데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8.13 공급대책 발표 직전입니다.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던 어린이 정원이 결국에는 최종 공급대책에서는 빠졌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 대상으로 언급하며 논의의 판을 키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첫 회동을 앞두고선 장교 숙소 등 일부 부지를 꼭 집으며 훼손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용산공원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장관의 입장은 2차 회동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신규 택지에도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여론과 함께 서울시가 본체 부지 개발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역사의 얼굴이자 거울이며 모두의 쉼터이자 녹지 광장입니다.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를 다시 한번 제고할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호소합니다. 다만 김 장관은 개발에는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협의 등 절차가 있고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추후 개발 여지는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NH농협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에 따라 일시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말부터 일시 중단했던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주담대 상품을 오는 31일부터 다시 취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중단했던 주담대 모기지 신용보증의 운용도 함께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에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개하는 등 정부 총량 목표치에 맞춰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자율관리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가계대출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8%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담대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고정형 금리의 비중은 전달보다 5.8%포인트 감소한 31.9%로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사관학교 동문들의 거센 반발 속에 고성과 욕설까지 난무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공청회는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오면서 몸싸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하는 거야. 이게 불량배들이. 무슨 짓이야 이게? 불량배라니. 어디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의 항의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공청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학 단계부터 각 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익혀 군의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국군은 합동군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전의 핵심은 이 각각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가 하겠다는 것처럼 반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출생률과 사관학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측은 그것이 왜 꼭 통합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사관학교의 교육 현실이 열악하고요. 정말 한골탈퇴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더 적합한가? 공청회장 밖에서도 찬반 양측이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군 안팎에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인 카디즈에 또 무단 진입해 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중국 등 타국과의 연합 비행이나 공동 훈련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축소했지만 한미일 3국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군, 일본 자위대와 긴밀히 공조하며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올해 훈련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 발표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해상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 작전, 사이버 방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가 3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홈런 선두를 다투는 기아의 김도영과 LG 오스틴이 나란히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024년 1,088만에 이어 지난해 1,231만.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프로야구가 3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563경기만에 이룬 기록으로 지난해보다 22경기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1,3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홈런 선두를 다투는 기아 김도영과 LG 오스틴은 나란히 축포를 쏘았습니다. 롯데와 경기에서 김도영은 1회 로드리게스의 빠른 공을 밀어서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시즌 39호로 개인 최다 홈런을 달성했고 다음 달 4일까지 한 개를 더 치면 이승엽의 최연소 40홈런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기아는 카스트로가 말루포 포함 홈런 2개, 전날 말루포로 친 이호연의 4득점 활약 등을 더해 롯데를 완파했습니다. 전날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인 LG 오스틴은 1회 솔로포에 이어 7회는 석점포를 터뜨려 김도영의 홈런 4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6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팀 승리를 이끈 임창규는 시즌 12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나갔고 그다음에 분석팀이 너무 많은 걸 좀 준비를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토대로 던졌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은 최용우가 2회 역대 최고령 말루 홈런을, 5회인 김영웅이 다시 말루포를 터뜨리며 키움을 완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KT는 김현수의 끝내기 2타점 적시타로
두산의 5대4 재역전승을 거뒀고 선발 최민준이 6회 원안까지 무실점으로 투한 SSG는 한화를 6대1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세르비아 축구 명문 즈베즈다로 이적한 18살 김예건은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 등 빅클럽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이를 뿌리치고 즈베즈다행을 선택한 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대 수비공을 빼앗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를 뚫어버린 김예건의 프로 무대 데뷔골. 2008년생 축구 천재의 탄생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예건은 자신의 데뷔골로 역대 최연소 이달의 골 수상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불과 10분을 뛴 직전 데뷔전에서도 양발을 활용해 수비수를 제치는 드리블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 형들이랑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빨리 데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 데뷔에서 유럽 무대 진출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져 세르비아 프로축구 명문 지베지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김예건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 등 세계 명문 클럽에서 입단 테스트 초청을 받았고 이번 이적 전에도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 등 B클럽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황인범과 서령호에 이은 한국인 마케팅에 절실한 지베지다였습니다. 최연소 이달의 골, 또 최연소 프로기아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도 또 한국 최초 이런 타이틀 이런 거 얻고 싶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앞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남은 2008년생 김예건. 지베지다는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1 2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광주는 강원과의 경기에서 문민서의 2골로 앞서가다 후반 막판 강투지와 김동현의 연속골을 내주며 2대2로 비기고 K리그 상위리그 연속 경기 무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전은 후반 추가 시간에 정재희와 루빅손이 차례로 골을 터뜨려 울산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안양은 마테우스의 멀티골을 앞세워 인천을 2대1로 꺾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참 심합니다. 여름의 막바지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부산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32도, 전주 34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밤사이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비와 함께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가운데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네팔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이 1명이 늘어서 9명이 됐습니다. 현재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